저는 지영민과 함께하는 자연과학 강의에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식물 분류에 관해서 강연하게 된 이제 생물학과 생명기술학과의 석사 과정인, 네, 그래서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제 처음에 분류란 무엇이고, 그리고 분류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들로 강연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네, 그렇게 해도 이론적인 부분을 약간은 설명을 해야지 강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물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식물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 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딸기, 토마토, 국화에 관한 이제 뭐 전공생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숨어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꼭 분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내용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 줄 정도 이제 지식이나 상식을 쌓을 수 있는, 네, OX 문제를 한번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먼저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고 이제 설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저분한 옷장을 비슷한 것끼리 정리하면 유용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고, 분류를 할 때는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한 후 공통된 특징을 찾아 이것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백만 종의 복잡한 생물도 분류를 하면 유용합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가 있는데, 인위 분류란 인간의 편이나 사는 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먹을 수 없는 식물, 육지에 사는 동물과 물에 사는 동물 등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연 분류란 생물의 자연적인 특징, 즉 생김새, 구조, 생식 방법, 생활 방식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새끼를 낳는 동물과 알을 낳는 동물, 꽃이 피는 식물과 꽃이 피지 않는 식물 등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생물의 자연적인 특징과 유전 정보까지 비교하면 생물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자연 분류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이용하면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이 어떤 생물 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물 무리를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종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종이란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무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호랑이는 생식 능력이 있고, 사자와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자 역시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랑이와 사자는 같은 종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생물의 분류 단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분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무리를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류학은 그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무리애들의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유형관계를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유형관계는 각각의 생물들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예를 들면 뭐 원숭이하고 사람은 엄청 가까운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하고 식물은 이제 딱 봐도 엄청 먼 관계겠죠. 그렇게 그런 종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를 이제 유형 관계를 비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그냥 뭐 이 종을 분류하는 음,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계, 장미 같은 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장미로만 부르지만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식물계에 있는 그리고 피자 식물, 우리 속시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속시 식물에 이제 쌍덩이 식물의 장미목, 장미과, 장미 속의 장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제 종을 분류할 때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분류를 하거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학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데 미국 이제 영어로는 로즈라고 하죠. 그리고 뭐 각 나라마다 각각 장미를 부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1대1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미국인과 이야기한다면은 뭐 로즈라고 말을 하면 장미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 만약에 수천 명의 여러 국적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 각각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명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학명은 이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 네, 이 종에 대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사어라고 하거든요. 죽은 언어. 그래서 언어의 특징 중 하나가 계속 사람이 쓰고, 그리고 그걸 쓰는 사람이 계속 달라지니까, 조금씩 달라지니까, 언어는 계속 변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하는 언어를 전 세계 사람 공용으로 쓸 수는 없어서, 이 아무도 쓰지 않는 라틴어를 이제 학명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과 종, 그냥 분류 체계라고 이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속과 종명을 나타내고 이제 속과 종은 이탈릭체로 기울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명명자, 이 종을 찾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거는 연구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 명예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연 분류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형태, 구조, 생식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적 특징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DNA,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도 분류하는 방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 분류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편의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분류하는 방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기준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축, 농작물, 뭐 이건 조경식물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인위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아셨는데 분류가 그래서 왜 필요한 학문인지 어떤 곳에 쓰이는지는 아마 많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공학이나 의학 같은 경우는 필요한 목적이 딱 한마디로 보통 정할 수 있거든요. 공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편의성,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의학은 뭐 사람의 건강이나 질병 극복, 네, 같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분류 같은 경우에는 좀 한마디로는 정리하기가 힘든 학문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다른 학문보다 좀 더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분류가 왜 필요한 학문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약, 제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뭐 약학 물질을 합성하기보다는 자연 추출 성분으로 이제 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 합성 물질의 한계입니다. 어, 현재 말을 하기로는 사람이 합성할 수 있는 모든 화합물을 다 합성했다고 그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반 정도는 농담이겠지만 그만큼 수많은 화학물들을 합성했고,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합성을 했더니 이미 자연 상태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최근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오래 들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인공합성 물질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연에 있는 물질을 찾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이제 트렌드가 이동하게 됐고, 두 번째는 자연 물질의 안정성입니다. 물론 자연 물질이라고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 상태로 온전히 존재하는 물질이라면 인공합성 물질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더 안정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물질에서 찾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약품의 이제 허가가 좀 더 쉽습니다. 물론 자연에서 찾는다고 그렇게 엄청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지만 인공으로 합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못 먹는 물질들을 합성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이나 건강식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에서 합성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먹는 종합 비타민 이런 걸 만들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뭐 과정에서 불순물 같은 건 없었는지, 이게 정말 다른 물질은 아닌지, 그렇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기 때문에 자연 물질로 최대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인식도 약간 합성했다 하면은 인식상 조금 꺼려진 느낌이 있고, 자연 물질이면 좀 더 이제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인식상의 이제 네, 인식 때문에 그런 것, 자연 물질을 더 찾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약이 분류랑 어떤 연관성이 있냐? 라고, 라는 건데, 일단 자연 물질을 탐색할 때 용이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백합, 뭐 어떤 특정 백합종에서 아주 약으로 쓰일 만한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약을 더 개발해 보려면은 뭐 그 다른 식물종을 찾아서 그 또 더 효과 좋은 물질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 베이스도 없이 그냥 맨 땅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게 되는데, 분류의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다면은 같은 백합 종류 중에서 연구할 대상들을 선별해 볼 거고, 그러면 훨씬 더 인력도 감소되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의학 허가의 용이성. 그래서 이 물질이 새로 발견한 물질이 안전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뭐 다른 식물에 비슷한 물질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 식물에 다른 물질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면은, 그래서 새로 발견한 물질도 좀 더 안전할 거라는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거로 전부 끝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분류가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개발과 연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물 다양성과 분류에 관해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생물 자원이라는 개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생물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음, 간단히 말해서 생물이 뭐 이 땅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지만 석유나 아니면 광물 같이 그런 땅에 묻혀 있는 자원과 이제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가스트릭 브로딘 개구리라는 건데, 어, 이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멸종을 했습니다. 멸종을 하긴 했는데
이 개구리가 정말 특이한 게 자기 새끼를 위 속에서 키워서 그 다음에 내보내는 방식으로 새끼를 키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산이 강한데 새끼는 아무 문제 없이 위 속에서 그냥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멸종했지만 뭐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말하기를 이 생물을 연구했으면 정말 획기적인 위장약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이런 가스트릭 브로딩 개구리 같이 네, 가치가 있는 생물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몰래 이 생물을 빼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뭐 획기적인 약을 만들었어요. 만들게 되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뭐 이걸 연구했구나 해서 뭐 공적이 그거를 이제 연구한 나라한테 갔다면은 지금은 이 뭐 호주에서 이 개구리로 예를 들면 호주에서 나는 개구리를 연구했으니까 너네는 이제 호주 국가나 아니면은 거기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 자원을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 이 땅에 이 개구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이 개구리가 엄청 특정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증받으려면은 이제 정확한 유전 정보나 아니면 외연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분류학이 필요한 학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 식물 분류의 방법과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식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갈래로 나누겨져 있는데 우리 이끼 종류를 이제 선태식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가끔 나물로도 먹는 고사리를 양치식물 그리고 소나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시식물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식물은 이제 속시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식물종 대부분은 이제 속시식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다발유무로 이제 이끼와 다른 식물을 구분하게 되는데 관다발은 이제 간단하게 물이나 영양분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런 통로가 따로 있으면은 이제 관다발 식물이라고 해서 이제 양치, 거시, 속시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냥 선태식물, 이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자가 정확히는 씨앗을 만들게 되면은 종자 식물이 되고 씨앗이 없으면은 이제 양치 식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자로 씨앗을 따로 만들지 않고 포자로 번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자가 있는 식물 중에서 거시식물, 속시식물이 나뉘는데 간단하게 거시식물은 씨가 그 식물의 씨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으면 거시식물이고요. 그리고 속시식물의 경우에는 씨가 그 씨방이라는 곳에 이제 쌓여 있으면 속시식물로 구분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속시식물은 또 쌍덩이 식물, 맷덩이 식물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건 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의 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가 겉으로 나와 있으면 거시식물이고요. 그리고 씨가 이 씨방에 쌓여 있으면 그리고 속시식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식물 이제 대표적으로 소나무, 은행나무가 있고 속시식물은 이제 뭐 그 위에 왜 모든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 국화, 백합, 장미, 딸기, 사과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다 속시식물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나무를 보시면 살짝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은행 열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뭐 열매처럼 쌓여 있잖아요, 씨가.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과의 열매를 먹잖아요. 과일이라고 하는데 그 과일은 이
이 씨방이 이제 부풀어 가지고 자란 것이 이제 열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꽃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통꽃, 갈래꽃이 있어요. 이렇게 통꽃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전부 다 붙어 있는 꽃들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갈래꽃 같은 경우에는 장미, 목련 이런 것 같이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식물들을 갈래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상으로 볼 때는 통꽃이 더 진화가 됐다고 이제 말하는 식물들인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장미가 뭐 잎이 한 20개, 꽃잎이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마다 한 20개 정도의 부위가 있어서 각각 꽃잎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통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기관에서만 크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 해서 이제 통꽃 식물이 좀 더 진화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은행나무인데요. 네. 그래서 은행나무는 우리가 열매가 봤을 때 씨가 쌓여 있잖아요. 안에 숨어 있는데 왜 겉이 식물일까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은행나무는 어떤 식물일지 먼저 알아보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문에, 은행나무 강에, 은행나무 목에, 은행나무 과에, 은행나무 속에, 은행나무. 딱 은행나무와 비슷한 식물이 세계에 딱 한 종밖에 없습니다. 딱 한 종밖에 없는 그런 식물이고, 그리고 은행나무의 조상격인 식물들은 한 3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고생대,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있던 굉장히 식물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식물인데요. 근데 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근데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 상태라고 한정해서 이야기해드렸고, 우리 조경수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이 직접 심은 식물들은 그 식물로서는 아주 잘 퍼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은행나무 같은 거 가로수길 유명한 데는 많이 봤는데, 산 같은 곳에서 은행나무가 유명한 곳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뭐 은행나무가 조금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냥 사찰 같은 데에 심어진, 절 같은 거에 심어진 은행나무만 보셨고, 그래서 산에는 보통 단풍이 든다고 하죠, 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아마 이제 신경 써서 보시면은 은행나무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멸종 위기종이고, 그리고 현재는 딱 자연 상태에선 중국에만 이제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수가 나눠지는 식물인데, 정확히는 이제 뭐 은행나무 암꽃이 있고, 그리고 숫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꽃 같은 경우에는 밑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암꽃에서만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은행나무도 가로수 보시면은 가끔 깨끗한 은행나무 있고, 은행이 더덕더덕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깨끗한 은행나무들은 이제 우리 수컷인 은행나무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밑씨를 가지고 있는 암꽃에만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왜 겉이 식물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나무의 내부 형태인데요. 이제 표현을 보시면은 뭐 열매라는 표현 없이 외종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씨앗에도 껍질이 있잖아요. 은행나무 열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뭐 사과 씨앗이나 아니면 다른 씨앗들의 껍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껍질 부분이 그냥 부풀어 올랐다, 말랑말랑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다
라는 게 이제 가장 쉬운 이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은행나무는 이제 한 줄기에 이제 밑씨를 두 개 생성하거든요. 근데 수정을 하게 되면은 밑씨 하나를 이제 퇴화를 시키게 됩니다. 퇴화를 시키게 되고 그 퇴화시킨 밑씨는 이렇게 은행나무 이제 외종피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밑씨의 그 퇴화된 밑씨의 흔적인데요. 네. 그래서 밑씨가 흡수된다는 면에서 은행나무 외종피를 씨앗으로 볼 수도 있겠죠. 씨앗이 이제 외종피로 변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혹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방이란 게 씨를 감싸는 방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은행나무 밑씨의 단면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따로 구역이 없어요. 따로 방이 없는 모양이라 네, 은행나무는 거시식물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악취 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가설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은행나무의 현재 이제 악취가 나는 거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은 뭐 병충해 특별한 이제 산성 물질 그리고 독성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곤충이나 해충을 막는 역할을 해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 외종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곤충은 쫓아내도 애들이 다른 동물이나 아니면은 얘들이 퍼져야 애들이 새로운 땅에 가야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나온 가설이 이제 중생대에는 곤충은 싫어했는데 이 향을 좋아했던 이제 초식동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식동물이 은행나무를 퍼뜨렸고 현재는 은행나무 향을 좋아하는 동물이 없어져서 이제 자연적으로는 거의 멸종됐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는 이제 암수가 따로 있는 종이기 때문에 또 너무 멀리 퍼지면은 이제 수정을 하기에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곤충들도 싫어하고 동물들도 싫어하는 향을 퍼뜨려서 은행나무 주변에 이제 번식하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퍼져 나가는 게 힘들어서 현재 멸종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가설 중에 여러분이 뭐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좀 이제 관심이 있거나 찾아보거나 아니면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은행나무가 침엽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정말 침엽수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은행나무는 이렇게 서로 잎이 침엽수처럼 뾰족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모아지면서 지금의 은행나무 잎처럼 이렇게 변하게 됐는데 이걸 보고 이제 침엽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침엽수냐 화렵수냐에 대해서 이제 논쟁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침엽수란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을 좀 지양하고 있어요. 좀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침엽수, 화렵수 자체가 인이분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그냥 뾰족한 잎이어서 침엽수, 그냥 넓은 잎이어서 화렵수에서 그냥 조경할 때 나무를 심을 때 이런 조경할 때 쓰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네,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는 이제 그냥 침엽수, 화렵수를 이제 안 나누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어딨나요? 씨앗 여기 바깥에 깨 같은 게 씨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딸기는 속시식물이잖아요. 아까 말씀도 드렸기도 했고 그리고 거시식물은 소나무, 은행 말고는 거의 다 속시식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딸기는 속시 식물이 맞는데 왜 씨앗이 이렇게 겉에 나와 있을까? 네,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엄청 정리가 잘 돼 있는 영상을 발견해서 네, 영상을 보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를 확대한 다음 외부에 박혀있는 이것을 똑 떼어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딸기의 씨앗이 아닌 거 알고 계시나요? 수상한 딸기. 오늘은 딸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딸기의 본체를 보여드리기 위해 딸기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딸기의 본체죠. 딸기는 바닥을 기듯이 자라는 식물이어서 조금 높은 곳에 심어두면 이렇게 딸기가 아래로 열립니다. 먼저 딸기를 따는 법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딸기를 감싸듯 잡은 다음 아래로 빠르게 스냅을 주면 됩니다. 딸기 농장에서는 이렇게 한 바구니를 자유롭게 따갈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딸기를 따는 것에만 집중하고 가시는데 사실 딸기 농장의 가장 멋진 점은 딸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기 끝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딸기의 꽃과 덜 익은 딸기, 그리고 여러 이상한 형태들이 발견되죠. 이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잘 배열해보면 놀랍게도 딸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에서 서서히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진 다음 여기 중간 부분이 서서히 부풀며 점점 커집니다. 다음으로 딸기의 형태가 갖춰지고 마지막으로 딸기가 빨갛게 익으며 우리가 먹는 딸기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뿐만 아니라 딸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딸기의 비밀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참! 이번에 현미경을 새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마 확대 영상이 전보다 화질이 좋을 겁니다. 자, 먼저 딸기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딸기꽃의 형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기꽃은 5개의 하얀 꽃잎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 중심 부분에 있는 것들이 암술, 바깥 부분이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암술의 밑부분인 씨방 부분이 발달하여 열매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먹는 딸기는 씨방이 아니라 꽃턱이라는 꽃의 밑부분이 발달하여 형성된 열매입니다. 이렇게 딸기처럼 죄송합니다. 딸기를 확 서서히 부풀며 점점 커지는 암술, 바깥 부분이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암술의 밑부분인 씨방 부분이 발달하여 열매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먹는 딸기는 씨방이 아니라 꽃턱이라는 꽃의 밑부분이 발달하여 형성된 열매입니다. 이렇게 딸기처럼 씨방 이외의 부분이 열매가 된 것을 혼열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딸기는 씨방이 부풀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일들과 달리 내부에 씨앗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씨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사실 딸기의 진정한 열매라는 것이죠. 새로 산 현미경으로 딸기의 겉부분을 확대한 다음 이 부분을 똑 떼어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먼저 여기 옆에 붙어있는 부위는 딸기의 암술대입니다. 꽃의 암술 밑부분이 부풀며 딸기가 되기 때문에 암술대가 딸기 외부에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털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암술대의 아랫부분이자 우리가 씨앗인 줄 알았던 부분이 바로 딸기의 진짜 열매입니다. 그래서 딸기의 진정한 씨앗은 여기 열매 속에 들어있죠. 열매를 조심해서 잘라낸 다음 열어보면 내부에 있는 이것이 바로 딸기의 진짜 씨앗인 거죠. 이렇게 얇은 막질로 둘러싸인 열매를 숫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바라기 씨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이러한 숫과에 해당하는 열매죠. 그래서 여기 내부에 진짜 씨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먹는 딸기는 200개가 넘는 열매가 모여있는 집합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붉은 부분은 딸기의 진짜 열매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였던 거죠. 그렇다면 암술 옆에 있던 수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딸기에는 수술도 남아있습니다. 여기 꽃받침이었던 부분을 살짝 들어보면 여기 수술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못 보던 부분들이 참 많죠? 다음으로 딸기 내부를 보기 위해 딸기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하얀 선들이 열매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분과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인 관다발 조직입니다. 핀셋으로 조심해서 들어보면 이렇게 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은 꽃턱이었던 부분이 부풀며 형성된 부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딸기의 번식 방법은 이렇게 곤충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유성생식도 있지만 뿌리 바로 윗부분에서 자란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서
새로운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무성생식을 하기도 합니다. 뿌리를 내린 부분은 하나의 새로운 개체가 되어 딸기가 열리게 되는 거죠. 딸기는 우리가 흔히 봐왔던 것인데도 모르는 사실들이 참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숨은 과학들을 더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기 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세바스찬에게도 딸기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관심이 없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상한 생물선생, 수상한 생선이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딸기 열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이제 꽃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육의 형태로 자라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꽃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위냐면은 그냥 암술과 수술 그리고 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턱이 사람 턱은 아니고 그 과속 방지턱 할 때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다라고 해서 꽃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 이 꽃턱이 자라난 허절매라고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턱이 자라난 열매들이 딸기만 있는 게 아닌데요. 다른 과일들도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사실 꽃이 없지는 않고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 꽃이 맺을 때부터 꽃턱이 자라나서 꽃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뒤쪽을 보시면은 이게 무화과 열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꽃인 상태인 거고요. 여기서 더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왼쪽처럼 무화과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의 경우에는 무화과 꽃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거는 꽃 상태에서 무화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돌출된 경우입니다. 이제 딸기뿐만 아니라 사과도 사실 이제 허절매라는 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열매와 허절매 이제 차이가 있는데 참열매 이제 대표적인 열매인 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이 씨방이 부풀어서 이제 열매가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방도 물론 부풀지만 이거 꽃바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꽃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꽃턱이 부풀어서 우리가 먹는 사과 열매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부분이 사실 허절매고 그리고 사과 같은 거 자르면은 사과 심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심지 부분이 이제 원래의 사과 열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아무래도 그 부분하고 허절매 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긴 않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열매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딸기 같은 거 보면은 딸기는 꽃받침이 있잖아요. 꽃받침이 확실히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꽃받침까지 열매로 이렇게 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 단면 중 아래쪽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과 아래쪽에 약간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이게 사과의 이제 꽃받침이었던 것들의 이제 흔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 굳이 허덜매라는 표현이 필요할까?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것도 뭐 꽃턱이 열매 모양이 됐든 아니면 꽃받침이 열매 모양이 됐든 그냥 열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약속된 언어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뭐 친구랑 1대1로 약속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약속 시간을 30분 정도를 미루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약속을 보거나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수십 명이 하게 되고 이제 수천 명이 하게 되고 이거 네, 식물 분류에 관련된 식물 분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모두 다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씨방이 부푼 것만 열매라고 하도록. 근데 다른 식물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연구를 더 해보니까 이제 아니었던 거죠. 뭐 꽃턱이 부푼 얘들도 있고 꽃받침까지 부푼 얘들도 있고 이렇게 열매도 여러 형태로 만드는 얘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언어를 바꾸기보다는 네, 허절매라는 다른 용어를 추가해서 그거를 보완하는 식으로 보완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허절매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이제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토마토를 이제 뭐로 알고 계신가요? 이제 보통은 아마 채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과일이 아니라 채소다라는 이 이야기만 듣고 아마 생각을 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딱 보면은 토마토는 과일이잖아요. 아마 채소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류학적으로 볼 때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학에서 보는 토마토입니다. 일단 자연 분류랑 농업 분류에 대해서 농업 분류 기준에 따라서 둘이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자연 분류에서는 식물에서 열리는 과육이 있는 열매를 과실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는 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분류에서는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 분류에서는 좀 다르게 분류하는데 일단 사전적 정의로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만 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거는 진짜 틀린 표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나무에서만 열리는 게 과일은 아니다 절대. 네. 그래서 이건 혹시 사전적 정의로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이제 잘못된 것을 보셨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농업에서는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토마토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찾아봤는데, 네, 토마토를 이제 채소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이제 과채류에 속하는 채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채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만 이따가 설명하게 되고, 그러면 언제부터 토마토는 채소였을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토마토가 처음 원래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따로 신경을 안 쓰던 그런 식품이었는데 이제 1893년에 이게 굉장히 크게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이제 세계사로 조금 넘어가게 되긴 한데 네, 미국에서 이제 채소를 수입할 때 관세를 10%, 세금을 10% 붙이게 돼요. 네, 세금 10% 붙이게 되는데 토마토의 경우에는 그냥 과일로 생각하고 있어서 따로 세금이 안 붙게 됐죠. 근데 미국에서는 토마토 소비량이 엄청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채소로 만들고 싶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 판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이제 토마토를 과일로 보는 게 맞지만 우리가 보통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식후 먹는 디저트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샌드위치에 끼워 먹고 뭐 토마토 소스 만들고 케첩 만들지만 후식으로는 먹지 않는다. 라는 근거를 들어서 이제 토마토를 채소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들으면은 정말 그냥 식물적인 내용 하나도 없이 네. 그냥 반 정도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채소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좀 고착화가 된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냥 이 상태로 네, 그냥 뭐 후식으로 안 먹으니까 채소라는 이제 관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세분화된 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채소의 정의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채소는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보통 채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채소들 중에서도 이제 먹는 부위에 따라서 채소를 이제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채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뿌리 부분을 먹으면 이제 뿌리 채소, 근채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추 같은 얘들은 잎을 먹기 때문에 엽채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토마토나 콩, 뭐 기타 등등, 뭐 수박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통틀어 가지고 이제 열매 채소, 이제 과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토마토는 과일이랑 채소 둘 다 맞는 말이다. 어느 한쪽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과일이 아니라 채소다. 아니면 채소가 아니라 과일이다. 이 말은 네,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열리는 채소, 이제 과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아까 통꽃식물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통꽃식물을 보시면은 해바, 해바라기와 민들레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해바라기는 아무리 봐도 갈래꽃처럼 보이잖아요. 네. 민들레도 딱 봐도 갈래꽃처럼 보이고 꽃잎이 이렇게 여러 개 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음, 얘네들이 왜 통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화과에 이제 그리고 둘 다 이제 민들레랑 해바라기 둘 다 국화과에 해당하는 식물인데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해바라기 꽃잎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꽃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화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두상화라는 거를 가지게 돼요. 두상화가 뭐냐면 그냥 줄기 하나에 꽃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두상화라고 하고 그리고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상화 중에 겉에 있는 얘들이 이렇게 설상화라고 하는데 혀 모양의 꽃, 네. 혀 모양의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각각 하나가 꽃잎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꽃잎 여러 장이 모인 끝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게 이제 꽃잎이 여러 개 모여 있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꽃잎이 여러 개 그냥 합쳐진 네, 하나의 꽃이다. 그리고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꽃을 만들어내는데 겉에처럼 이제 설상화처럼 혀 모양의 꽃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그냥 뭐 설상화 없이 네, 아주 조그만 이제 꽃을 만드는 이제 반상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운데가 수술 암술이고 여기 겉에가 꽃잎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해바라기는 이 전체가 전부 다 꽃 하나하나씩이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민들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민들레는 이제 설상화, 그 혀 모양의 꽃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아, 그래서 길 가다가 오늘 가시다 민들레 한번 보시면은 보셔서
하나 뜯어 보시면은 이렇게 암술 수술이 있고 옆에 이렇게 꽃잎 설상화, 이제 혀 모양의 꽃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면 좀 이상했던 게, 우리가 보통 꽃 하나에, 아니, 꽃에서 씨앗이 맺게 되잖아요. 근데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꽃잎이라면 꽃잎에서 씨앗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니까 약간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상한 이제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색함을 가질 수 있었던데요. 네. 그리고 왜 두 종류의 꽃을 만들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효율성 때문인데요. 뭐 간단하게 뭐 줄기 하나에 꽃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 줄기 하나에 꽃 여러 개 달리는 게 훨씬 더 이제 자손을 번식하기에 유리하잖아요. 네. 뭐 암술 수술 수정하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줄기 하나에 꽃 여러 개가 모인 두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꽃만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제 화려함이 부족한 거예요. 네. 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지만 꽃이 화려한 이유는 결국에는 곤충이나 새를 유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화려한 건데 네. 이렇게 꽃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이제 화려함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살상화라는 것을 더 만들어서 음, 이렇게 꽃 모양, 우리가 평소 아는 꽃 모양처럼 만들고 그리고 곤충이나 새들을 훨씬 더 쉽게 유인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두 종류의 꽃을 만들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OX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많이 맞추시는 분들께 아주 소정의 초코볼이나 초코바 등의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이제 무성생식만 한다. OX. 제가 각각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귤의 씨앗은 저희가 귤은 씨앗이 없잖아요. 귤의 씨앗 보신 분 있어요, 혹시? 귤 먹을 때?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그 귤은 이제 씨앗이 안 보이는데 그 하얀색 심지가 씨앗의 역할을 대신한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고구마랑 감자는 서로 이제 사촌 관계이다. 같은 과의 관계이다. 라는 거 OX인데 이제 감자 같은 경우 포테이토고 영어로는 포테이토고 고구마 같은 경우 스위트 포테이토죠. 네. 아마 그런데 실제로 분류학적으로도 얘들이 유형 관계가 비슷할지 OX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는 양파는 이제 뿌리 부분을 먹는 거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면은 우리가 먹는 바나나 경우에는 바나나는 무성생식만 하게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귤의 씨앗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하얀 심지가 씨앗이 아니라 귤은 그냥 씨앗이 없습니다. 없는 식물이고 그리고 고구마와 감자는 서로 사촌지간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감자는 비슷한 식물들을 말씀해 드리면은 감자는 가지랑 같은 과에 해당되고요. 가지랑 사촌이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맥곡과라고 하는데 맥곡과가 뭔지 모르실 텐데 나팔꽃, 나팔꽃이 맥곡과거든요. 그래서 나팔꽃이랑 사촌 관계다. 비슷한 관계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양파
양파의 부분은 뿌리가 아니라 이제 잎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X고요. 그래서 혹시 다 맞추신 분, 혹시 양심의 손을 얹고, 네 분. 제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몰라도 상관없는 식물 지식이라 해서 불상식한 식물 이야기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유튜버 표절이고요. 표절해서 제목 붙인 거고,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무성생식만 하게 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바나나 종이, 우리가 먹는 바나나 종이 몇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1960년도에 그로미셀이라는 바나나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이제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용 중에 바나나가 비싸가지고 진짜 바나나를 눈물 흘리면서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바나나는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 아니고 지금은 멸종된 그로미셀이라는 이제 바나나 품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맛보진 못했지만 이 바나나가 그렇게 향과 맛이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나마병이라는 이제 바나나만 걸리는 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려서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캐벤디시라는 바나나를 먹게 되는데요. 근데 그 캐벤디시도 최근에 변종 바나나병에 걸려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종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바나나는 품종마다 품종이 몇 개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품종은 정말 많은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품종이 정말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캐벤디시 말고 다른 걸 먹기에는 이제 마카 품질이 월등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벤디시도 이제 멸종을 해야 되냐라고 하고 있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병을 해결하게 됩니다. 유전자 가위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병에 걸리는 유전자만 싹둑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GMO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 식품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굉장히 이거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귤은 아까 씨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귤 같은 경우에도 씨가 없게 품종 개량이 된 종입니다. 그래서 귤은 그러면은 어떻게 뭐 과수원 같은 거를 새로 차리면 귤나무를 어떻게 심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를 영양생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무의 밑동에다가 귤의 줄기를 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한 1년, 2년 있으면은 이 나무가 이제 귤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 변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귤나무를 새로 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귤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이제 귤도 바나나처럼 멸종이 가능하냐, 멸종할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멸종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귤도. 근데 바나나랑은 조금 다른 게,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병에 걸린 종들이 그냥 월등하게 맛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됐고, 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렌지도 있고 레몬도 있고, 그리고 같은 귤이라고 해도 이제 비슷한 종류로 천혜향이라던가 다른 한라봉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귤은 멸종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맛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할 만한 그런 품종들이 많아서 괜찮다. 그리고
바나나보다 훨씬 더 병충해에 강한 편이기도 합니다. 귤은. 그리고 이제 귤한테 나는 그 특유의 향, 이제 그 향들이 이제 향균 기능을 좀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나나보다는 훨씬 멸종 가능성도 적고, 네, 대체할 식품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 그래서 감자 튀김 이야기 할 건데, 감자 튀김 보시다 보면은 진짜 뭐 우리가 보는 감자 2개, 3개를 합친 것만한 길이가 있는 감자 튀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감자 같은 거를 공정을 거쳐가지고 감자를 이어 붙이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그냥 감자가 이만큼 긴 거다, 이어 붙인 게 아니라. 그래서 감자튀김, 우리 한국은 거의 다 냉동 감자튀김 먹는데, 그 감자튀김에 쓰인 감자는 우리 한국에서 먹는 감자가 아니라 그 미국 감자라고, 보통 한국 감자보다 2~3배 큰 감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왼쪽 감자를 쓰게 되는데, 이런 감자를 자르다 보니까 엄청나게 평소 감자 2~3배의 길이의 감자튀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한국은 왜 이 감자 안 키우냐? 보통 감자보다 2~3배 더 큰데. 네. 라는데, 이 미국 감자의 경우에는 거의 1년 중에 거의 반년 가까이가 온도가 20도 미만이 이제 서늘한 곳에서 1년 내내 거의 서늘한 곳이어야지 이 감자가 자랄 수 있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기본 30도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자가 이제 자라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아니라 이제 잎을 먹는다고 했는데, 음, 음, 이제 명칭은 이제 알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부분, 양파에 먹는 부분을 알뿌리라고 하는데, 음, 근데 진짜 뿌리는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만 뿌리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줄기랑 잎이 영양소를 저장하는 형태로 변형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줄기랑 잎을 같이 먹는다? 양파는?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좀 더 정확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감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자 먹는 게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줄기를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부분은.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를 먹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감자에서 뿌리 나신 거는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감자에선 싹만 나지. 음.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보신 적 있으실 테고. 음. 그래서 감자는 이제 줄기가 덩이줄기라고 해서 줄기가 영양소 저장 형태로 변형이 된 거고, 고구마는 뿌리가 영양소 저장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거의 다 대학생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보통 대상을 중고등학생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좀 전공생 분들에겐 좀 재미없는 강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과학이란 건 원래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씩 왜 이러지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과학의 진로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과학 과학의 진로를 뭐 과학 관련 학과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연구나 그런 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